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독도에서 터지는 것이 일본 휴대폰인가요? 한 미군이 큰 소리로 독도에 대해 충격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군복을 입고 있는 그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소속으로 한국에 파병 온 제이슨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이미 세 번째 해외 파병을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라크, 두 번째는 괌이었고 이번에는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파병 소식을 들었을 때 한반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분단 국가라는 사실과 몇몇 드라마 정도였죠. 그래도 이전 경험들 덕분에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겨울이었고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지만 그 위아래로 가득한 한글 문자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동그라미, 직선, 꺾인 선들이 조합된 한글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암호 같았죠. 부대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 그 사이로 보이는 산들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시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은 소통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처음 마주친 한국인 군인의 인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제 영어에 대한 그의 반응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용산 기지에 배치된 첫날부터 언어 장벽은 뚜렷했어요. 부대 내에서는 영어가 통용되지만 한국인 군인들과의 협력 임무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 지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면 특히 답답했어요. 메뉴판의 한글을 이해할 수 없어 항상 같은 음식만 주문했죠. 주변에서 오가는 한국어 대화는 너무 빠르고 리듬감이 달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웃음소리가 터질 때면 무슨 이야기인지 더욱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휴일에 기지 밖으로 나가 서울 시내를 둘러볼 때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어요. 지하철 안내판은 영어 병기가 있어 겨우 길을 찾을 수 있었지만 가게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이었습니다. 손짓과 단순한 영어 단어로 겨우 의사를 전달했죠. 때로는 친절한 한국인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깊은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그저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미군 동료들 중에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현지 음식을 즐기고 심지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동료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초조함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이라크에서도 괌에서도 이런 깊은 소외감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는 최소한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침묵하는 병사가 되어갔어요. 필요한 대화만 간결하게 나누고 깊은 교류는 피했습니다. 부대 안에서의 임무는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만들지 못했어요. 한국에 와 있으면서도 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밤이면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웃음과 눈물, 희망과 고민은 언어가 달라도 같을까? 그 궁금증은 컸지만 다가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임무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나라로 가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 합동작전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위한 준비회의였고 저는 의무병 대표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미군과 한국군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통역사도 배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일상적인 회의처럼 진행되었어요. 각자 자기 역할에 대해 보고하고 통역사가 번갈아가며 통역을 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준비해온 보고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의무 지원 계획과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통역사가 제 말을 한국어로 옮겼고 한국군 측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역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긴급한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군 장교 한 분이 저에게 영어로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어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이었습니다. 2번 정도 다시 물었지만 여전히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해 대답을 시도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시절 현지인 통역사에게 배운 방식을 떠올리며 단어와 단어 사이를 영어로 메우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제가 사용한 한국어 단어 중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의미였던 모양입니다. 회의실 내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몇몇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한 걸까요? 통역사가 돌아와 상황을 파악한 후 조심스럽게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말하려던 의료 지원이라는 단어 대신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단어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사과했고 통역사의 도움으로 오해는 풀렸어요. 하지만 회의의 분위기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이후 논의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고 원래 계획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한국군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단순한 언어적 오류가 얼마나 큰 오해와 불편함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미군 상관은 별일 아니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이전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실수를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한국군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이라크에서는 현지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려 노력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저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을 뿐 제 자신이 변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한국어를 못 배운 건 누군가와의 연결을 포기한 거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넘어 그 나라의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주변의 한국어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전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리던 말들이 이제는 배워야 할 소중한 언어로 느껴졌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제 서툰 발음에도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부대 내 서점에 들렀어요. 영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찾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초 회화책 한 권과 작은 단어장을 구입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한국에 다가가는 행동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구입한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설명하는 페이지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차츰 그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언어 사전에서 기본적인 군사 용어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의료, 지원, 훈련 같은 단어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과 전 30분, 점심시간 15분, 취침 전 1시간씩 책과 씨름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의와 같은 모음이나 된소리, 거센 소리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군 의무병 한 명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민호라는 이름의 그 의무병은 제 부족한 한국어 실력에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매일 업무가 끝난 후 30분씩 간단한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이전의 실수가 오히려 저에게 변화의 계기를 준 셈이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만드는 거리감을 실감한 후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몇 마디를 시도할 때마다 한국인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사와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식당 아주머니께 인사드리고 음식 주문도 한국어로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웃음으로 넘기는 여유도 생겼어요. 매일 밤 자기 전 저는 침대 위에서 작은 노트에 그날 배운 표현들을 정리했습니다. 발음 기호도 함께 적어두었어요. 주변의 한국어 표현들이 이제는 소음이 아닌 의미 있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나 거리의 간판들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비밀 코드를 하나씩 해독해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민호 의무병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나이와 직급에 따른 호칭은 어떻게 다른지 등 미묘한 차이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복잡한 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용기를 내어 혼자 기지 밖으로 나가 서울을 탐험했어요.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길을 물어볼 때나 음식을 주문할 때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대화가 길어지면 영어로 전환해야 했지만 그래도 처음 몇 마디를 한국어로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현지인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친절하고 열린 태도로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찜질방 경험이었어요. 동료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낯선 문화와 규칙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툰 한국어로 질문하자 현지인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한 할아버지는 저와 함께 앉아 막걸리를 나누며 제 한국어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의 따뜻한 온돌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월요일, 저는 기지 내 게시판을 지나가다 한 포스터에 시선이 멈췄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인 포스터였는데 자세히 보니 제8군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 참가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로 한국어를 배우는 미군들이 참가하는 대회라고 했어요. 대회 주제는 내가 사랑하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참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김민호가 그 포스터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는 제가 참가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실력이 아니라 용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한국어 학습에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요. 이틀 동안 고민 끝에 저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회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민호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한국인 동료들도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웅변 주제를 고민하다가 저는 제 경험 그대로를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이질감과 소외감, 그리고 조금씩 언어를 배우면서 느낀 변화와 연결감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찜질방과 막걸리,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았던 밤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요. 매일 새벽 병영 뒤편의 작은 벤치에서 저는 원고를 읽는 연습을 했어요. 발음과 억양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종이에 꾹꾹 눌러 쓴 한국어 원고를 반복해서 읽으며 때로는 녹음도 해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연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유머러스한 부분을 넣었는데 여러분, 독도에서 터지는 휴대폰이 일본 겁니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김민호가 알려준 유행어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코드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이곳에 속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회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졌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파병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불과 2달 전 회의실에서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웅변 대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고는 거의 완성되었고 매일 연습한 덕분에 발음도 많이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실전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얼마나 잘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특히 대회가 부대 내부뿐만 아니라 한국군과 현지 언론도 참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민호는 계속해서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는 제 발음을 꼼꼼히 체크해주고 단어 선택이나 문법적 오류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완벽주의적인 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외국인으로서 실수는 당연하다고, 오히려 그런 실수가 더 인간미 있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말 대회 전 마지막 연습 시간에 김민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연설 마지막에 개인적인 경험담을 추가하면 어떻겠냐고요. 그는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청중들에게 더 와닿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되어 원고에 그 내용을 추가했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대회장인 기지 내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10명 정도였고 청중석에는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무대 앞에는 심사위원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은 저보다 한국에 오래 있었거나 한국어를 더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창한 한국어를 들으며 더욱 긴장되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성취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 차례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앞선 참가자들의 유창한 한국어 연설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웃음소리와 박수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호명되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어요. 심장이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조명이 밝아 청중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앞줄에 앉은 김민호의 응원하는 표정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 육군 소속 제이슨입니다. 첫 문장을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반응에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대로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경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찜질방과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독도에서 터지는 휴대폰이 일본 겁니까? 라는 유머에 청중들이 크게 웃어주었고 그때부터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김민호의 조언대로 준비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 번의 실수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 언어를 배우면서 느낀 진정한 연결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건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마음 그 사이에 있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고개를 들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청중석에서는 환호성도 들렸고 일부는 기립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김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 순간 느낀 소속감과 성취감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이룬 느낌이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특별상을 받았어요. 가장 감동적인 연설상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다시 한번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어요. 그 순간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웅변 대회가 끝난 후 기지 내에서의 저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말수 적은 미군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웅변왕 또는 한국어 하는 미군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지나가다 마주치는 한국군 장교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저도 자신감 있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 공간에 진정으로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회 다음 날 부대 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는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대회에서의 연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식당 아주머니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저 기본적인 인사만 나누었다면 이제는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음식 이름과 재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더 많이 담아주시기도 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주는 따뜻함은 컸습니다. 부대 내 한국어 학습 모임에도 초대를 받았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관심 있는 미군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참가자로 갔지만 곧 저도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 의무병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이전에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나누었다면 이제는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꿈,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의 일상에 대해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의 제 생활, 가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대회로부터 약 일주일 후 기지 앞 한식당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민호를 비롯한 한국군 의무병들과 웅변 대회에 참가했던 미군 동료들이 함께했어요. 오랜만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을 경험했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잔을 주고받는 한국의 술 문화, 고기를 구워 상대의 접시에 먼저 올려주는 배려, 이런 작은 문화적 교류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자리에서 웅변 대회에 함께 참가했던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출신 교사였어요. 마리아 역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외국인이지만 언어라는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리아와 나눈 대화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미군인 제 경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이들의 공통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하고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외로운 도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축하 모임이 끝나갈 무렵 김민호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제이슨이 보여준 용기와 노력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들을 위하여. 그의 말에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국적이나 언어, 문화적 배경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이제는 따스한 연결감으로 바뀌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고 그 안에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 정기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군 장교가 보고를 하는 중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직접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제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장교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몇 달 전 바로 이 회의실에서 있었던 실수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과 지금을 비교하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웅변 대회를 통해 저는 단순히 상을 받거나 인정받는 것 이상의 것을 얻었어요. 자신감, 소속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연결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를 통해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조금 더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웅변 대회 이후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한국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배워야 할 과제가 아니라 즐거운 탐험의 여정으로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것이 기대되었고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실수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저의 역할이 변화했어요.
이제는 종종 비공식적인 통역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 통역사는 아니었지만 간단한 대화나 설명을 도울 수 있었어요. 특히 새로 부임한 미군들이 한국 문화와 기본적인 예절, 유용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람찼어요. 한국군 장교들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식적인 업무 관계에 그쳤다면 이제는 더 편안하고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때로는 업무 이외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한국의 문화 명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 사회적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민호와는 특별한 우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언어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의 가족 사진을 공유하고 미래의 꿈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민호 역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의학에 관한 대화도 많이 나누었어요.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대화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기지 밖에서의 생활도 풍요로워졌어요.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골목길 식당, 전통시장, 한강공원 등을 방문했어요.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많은 현지인들과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마리아와의 우정도 이어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서울의 카페에서 만났어요. 각자의 배경과 경험이 달랐기에 서로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군 생활의 독특한 경험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언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제안한 활동이 있었어요. 그녀의 학교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 중인데 미군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학교 방문 날 긴장되었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질문들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미국 생활과 군 경험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특히 제가 한국어로 웅변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위치로 변화하는 순간이었고, 한국의 미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리아는 제 발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그들에게 세계는 더 넓고 소통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부대로 돌아온 후 마리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시작한 언어 학습이 어쩌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와 국가 간의 다리를 놓는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을 김민호와 나누었더니 그는 공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얻는 게 아니야. 새로운 관점과 마음을 얻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언어 실력 자체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계 맺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기지 내 작은 공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통역장교인 박소령이 우연히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는 웅변 대회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잠시 날씨와 부대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문득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이슨 상병, 당신의 연설을 들은 한국 병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당신의 명령 실수로 다툼이 있었던 동료였죠. 박소령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령 실수로 다툼이 있었던 동료라니 몇 달 전 그 회의실에서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박소령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는 당신의 웅변대회 연설을 듣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친구, 진짜로 우리를 이해하려고 했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제 노력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구나 처음에는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이해와 공감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박소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회의에서 당신이 사용한 단어는 의료 지원 대신 의료 파업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실수가 당신에게 한국어를 진지하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니 오히려 다행인 것 같네요. 그제서야 저는 그날의 실수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혼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성취, 만남과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박소령에게 그 한국 병사를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았어요.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며칠 후 우리는 부대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상우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약간 어색했지만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우리는 그날의 오해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상우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미군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요. 특히 제가 그날 회의에서 보여준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웅변 대회에서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노력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상우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문화적 오해가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린 마음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우 역시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는 양국의 의료 시스템과 군 의료 지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 전통 의학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저는 미국의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문적인 대화였지만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형성되었어요. 상우와의 만남 이후 저는 언어 학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깨달음은 제 한국어 학습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수준의 대화와 이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신문과 뉴스를 읽으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 문학과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김민호와 상우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파병지가 아닌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주말 마리아가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특별한 활동을 했어요.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같은 시를 낭독하고 그 감정과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마리아는 타갈로그어로, 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언어로 시를 읽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울림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제게 그저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간판의 한글은 암호 같았고 사람들의 대화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의 표지판을 읽을 수 있고 지나가는 대화의 조각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더 넓고 깊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 평생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병 임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느낌으로 시작했던 한국 생활은 어느새 깊은 인연과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 찬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간단한 업무 회의도 통역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전문적인 용어나 빠른 대화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는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과 거부감이 먼저 들었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존중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차이를 장벽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고 맛보지 못한 음식들을 시도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김민호와는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했고 상우는 한국 전통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한의원을 소개해 주었어요. 마리아와의 스터디 그룹은 계속되었고 다른 미군 동료들도 종종 함께했습니다. 출발 2주 전 부대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동료들이 함께 모여 제 한국 생활의 마지막을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모두가 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한국어로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김민호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는데 한글로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죠. 송별회가 끝나고 한 주 동안은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어 학습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특히 의대에 진학한 후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전통의학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놓은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김민호, 상우, 마리아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의 막연한 두려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좌절감, 웅변 대회에서의 긴장과 성취감, 그리고 수많은 만남과 대화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맥주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국경 없는 우정을 위하여. 우리 넷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네 사람, 세 개의 다른 국적,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준 한국어.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공항으로 향하는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채워준 특별한 장소로 다가왔어요. 공항에는 김민호와 상우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단순한 작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전보다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달라진 것은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말이 다 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노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예정대로 의대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업에 바쁜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김민호와 상우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마리아가 방학을 맞아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녀를 제 고향 마을에 초대하여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지내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의대에 입학한 후에는 국제의료 협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학문적 관심사와 미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어쩌면 언젠가 의사가 되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생겼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 시간을 되새깁니다. 웅변 대회 트로피는 제 책상 위에 자리하고 있고 김민호가 선물한 도장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향해 마음을 열었던 그 순간, 저는 더 넓은 세계와 깊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진정한 소통은 완벽한 언어 구사력이 아닌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판단보다는 이해를 먼저 추구하려고 노력해요. 한국에서 배운 말보다 가까운 나라라는 표현처럼 언어는 다를지라도 마음으로 통하는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한 밤에 창밖의 별을 바라볼 때면 서울의 밤하늘이 그리워집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이 제 일부가 되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한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 영원히 특별한 장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진정으로 연결되었던 그 나라를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건 언어가 아니라 연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연대는 어떤 국경도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이 소중한 진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